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된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되고 변동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후임 지명은 변론이 끝난 뒤 진행할 것이며 시기나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가 요구한 최종 의견서 제출을 거부하고 고영태, 최순실 씨에 대한 추가 신문을 또다시 주장했습니다. 최종 변론에서도 대통령 대리인단의 거친 변론과 극한 대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을 보좌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특검에 체포돼 비선 진료와 세월호 7시간 행적 등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행정관은 최순실 씨를 도와서 일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특검이 최 씨와 박 대통령 공모 관계를 밝히기 위해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정남 독살에 신경성 독가스인 DX 신경작용제가 쓰인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대량 살상 화학무기로 분류된 DX가 사망자 얼굴에서 검출됐다고 말레이시아 경찰이 발표했습니다. 구조조정에 실업이 늘고 내수가 위축되면서 지난해 우리 가계의 소득과 지출이 동시에 줄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에 타격이 집중돼 고소득층과의 격차가 8년 만에 다시 벌어졌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을 열겠다. 헌재는 그제 법정에서 밝힌 내용을 오늘 다시 한번 발표했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의 후임이 지명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대통령 대리인단과 친박 정치인 등이 기다렸다는 듯 심판 일정 연기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가 제시한 모든 재판 일정을 사실상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상황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 최종 변론이라도 대통령 측의 거친 변론, 이로 인한 극한 대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먼저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박근혜 대통령 최종 변론을 연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헌재는 8명의 재판관이 합의를 해서 이미 27일로 고지를 했고 변경된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 지명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일정 연기는 없다고 못을 박은 겁니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최종 변론일 직후 이정미 대행의 후임을 지명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헌재에 변론을 종결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8명에서 7명 체제로 바뀌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를 내릴 명분이 없어졌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정미 대행의 후임 지명과 무관하게 탄핵 심판 진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들이 거듭 질문하자 오늘 이 대행의 후임을 지명한다고 해도 정해진 탄핵 심판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 헌재는 박 대통령이 27일이 아닌 3월 초에 출석하겠다고 통보하거나 대통령 대리인단이 모두 나오지 않는 상황이 와도 최종 변론은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헌재뿐 아니라 대법원도 오늘 분명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탄핵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지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진 바가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대법원의 의례적인 절차를 마치 특별한 것처럼 해석해서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려는 정치권에 대한 선긋기로 보입니다. 이어서 백종훈 기자입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2011년 3월 14일 임명됐고 6년의 임기를 마치는 다음 달 13일 퇴임할 예정입니다. 이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자리는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몫입니다. 이와 관련 양승태 대법원장이 탄핵 심판 최종 변론 뒤 이 권한대행의 후임 인선에 착수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친박 정치인 등이 새로운 재판관 임명 때까지 탄핵 일정 연기를 주장하면서 헌재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논란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대법원은 자료를 내고 탄핵 심판의 절차에 지장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 뒤에 적정한 지명 절차를 진행하려 했고 구체적인 시기나 일정도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정미 권한대행의 후임 지명 절차는
탄핵심판 최종 변론일 이후의 헌재 운영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소추위원 측은 헌재 요구대로 어제 헌법재판소에 최종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배 사항을 하나하나 적시하고 박 대통령의 해명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했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반박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국회 소추위가 헌재에 제출한 최종 서면은 내용만 288쪽입니다. 박 대통령 측의 해명을 반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연설문의 안에 정권 초기 최순실 씨에게 도움받았다는 박 대통령의 1차 담화문에 대해선 거짓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 증언 등 검찰 수사로 박 대통령이 지난해 4월까지 기밀을 유출하도록 한 것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박 대통령과 최 씨가 지난해 6개월 동안 차명폰으로 570여 차례 통화했다는 내용은 최 씨 국정 개입에 참고 사항으로 적시했습니다. 대통령 측이 국정농단 사건을 고영태 씨 기획으로 몰기 위해 강조한 고영태 녹음 파일은 오히려 최 씨 국정 개입의 근거로 사용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 씨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부분을 기재한 겁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도 삽입해 적극 활용했습니다. 최 씨와 정 전 비서관, 그리고 박 대통령과 자신을 선으로 이은 부분은 최 씨가 요구사항을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하면 이를 다시 안 전 수석이 실행한 증거가 됐습니다. 국회 소추위원들은 대통령 측이 세월호 참사 당일 김장수 안보실장과 박 대통령의 통화 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전화보고와 지시가 없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모든 재판 일정을 사실상 거부하거나 무시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최종 의견서를 내라고 했지만 응하지 않았죠. 오늘은 최종 서면이 아니라 난데없이 고영태 그리고 최순실에 대한 증인 신청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출석을 거부했고 재판부도 필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윤서령 기자입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재판부가 어제를 마감 시한으로 정한 최종 의견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고영태, 최순실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준비 서면을 또 냈습니다. 고영태 녹취 파일 증거 채택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27일을 최종 변론 기일로 정한 재판부 결정을 무시하는 겁니다. 고영태 파일에 대해선 재판부가 이미 탄핵 사유와 무관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증거 채택과 증인 신문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측이 수용이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요구를 내놓는 건 역시 재판 지연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현재의 불리한 판을 바꾸기 위해선 3월 13일 이후로 선고를 미뤄야 한다는 계산에서입니다. 또 재판부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다시 한번 불공정 재판 프레임을 이어가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대리인단 측은 대통령 출석 문제에 대해서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27일에 꼭 나와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윤서령입니다. 현재 재판부가 정한 모든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움직임, 과연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백종훈 기자, 그러니까 오는 27일로 최종 변론 기일을 정했지만 사실상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걸 지금 무시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어떻게 나올 걸로 봅니까? 예, 일단 최근에 합류한 김평우 대통령 대리인이 소위 예. 막말 변론을 다시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27일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김 대리인은 대한변협 회장까지 지낸 판사 출신의 법조인인데요. 예. 김 대리인은 지난 수요일 재판에서 헌재가 제대로 사건을 판단해주지 않으면 국민들이 충돌해서 아스팔트길이 피로 덮일 것이다. 예. 특정 재판관이 국회와 편을 먹었다는 등의 막말을 했습니다. 예. 이거 김평호 변호사 얘기는 사실 뭐 몇 번 지적이 됐었지만 단순히 그 뭐 조속한 표현을 넘어서 상당히 위험한 발언들인데 예. 이거 재판정에서 막을 수는 없습니까? 예, 일단 심판정 안에서 재판장이 이런 재판 방해를 하는 인물에게 예. 퇴정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일이었죠. 50대 남성 방청객이 박수를 치고 소란을 피워서 퇴정 명령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관련법상 헌법재판소가 법정 경찰권이란 것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예. 20일 이내로 재판 방해하는 임무를
감치, 즉 유치장에 가두거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일에 헌재에서 왜 저런 말까지 나오는데 그대로 진행을 시켰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자, 이 상식적으로 봐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 그러니까 재판부 내 대리인단 내에서도 논란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대리인단 쪽의 이 변호사들은 왜 이런 주장을 펴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지난 2달 동안 박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한 진술과 증언들이 헌법재판소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법리적으로 다퉈서 재판부를 뭐 설득을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친박단체나 숨은 지지자들을 좀 결집시키고 예. 여론전을 도모하려는 어떤 계산된 선동, 계산된 행위가 아니냐는 말이 예.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론전은 뭐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서 계속 되었던 건데 근데 27일에 최종 변론기일에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 출석 여부하고 탄핵 심판의 일정의 진행 관계가 있습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관계는 없습니다. 예. 헌법재판소는 당초 최종 변론일을 오늘로 정했었는데 출석 여부에 대해서 답도 하지 않았고요. 27일로 최종 변론일을 사흘 정도 미뤄줬는데도 또 연기 주장을 하고 대통령 출석도 지금 하지 않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 나오든 안 나오든 27일이 최종 변론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예. 또 하나가 오늘 나온 얘기죠. 이정미 헌재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이제 3월 13일로 끝나는데 헌재 소장 후임 소장을 지명 절차를 대법원이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물론 대법원이 날짜를 정한 건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자, 이걸 두고 탄핵 심판의 진행 절차를 바꾸겠다는 게 대통령 대리인단의 입장인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합니까? 일단 불가능합니다. 대법원은 탄핵 심판의 변론이 종결된 후에 이 권한대행의 후임 재판관 지명 절차를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었고 예. 시기 등이 확정된 게 없다고 했거든요. 변론이 종결된 후에 또 그 후 탄핵 선고까지 이 권한대행의 후임 문제는 이번 탄핵 심판과 관계가 없고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대법원도 같은 얘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대법원과 헌재가 오늘 예. 공통된 의견을 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막말 변론이 이어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막말이냐 아니냐 부분은 아까 백종원 기자가 얘기한 대로 뭐 아스팔트 얘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얘기 때문에 논란을 샀는데 친박 정치인들도 그걸 가세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때 예. 각각의 탄핵 사유별로 의결을 했어야 한다. 또 의결 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사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들입니다. 하지만 이미 작년 12월이었죠. 예. 국가기관인 법무부가 탄핵 소추 절차에 문제가 없다라고 정리를 한 모습이고 일부 친박 의원들은 이런 사실조차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국회에서 결정한 게 아니라 법무부에서 탄핵 소추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은 이미 해석을 한 상태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가능성은 지금 봐서는 작아 보이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갑자기 헌재에 나타날 가능성, 그러니까 출석할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봐야 될까요? 예, 일반적으로 봐서는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 예. 국회 측의 공세적인 질문, 보통 국회 측에서는 1시간 이상 질문 사항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그 신문을 받을 가능성 때문에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예. 만약 출석하게 되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공개 심판정에 서게 되는데 피청구인석에 앉아서 질문도 받고 또 뭐 필요하면 최후 진술을 발언대에 나가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 보입니다. 뭐 일부 대리인 쪽에서는 공세적 질문이 없다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폈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백종원 기자였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보신 것처럼 대통령 대리인단의 막말 그리고 친박 단체의 여론전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관들에 대한 협박성 글도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경찰의 근접 경호가 시작됐고 조만간 특검 관계자들도 경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차 뒤로 검정색 차가 따라 들어섭니다. 경찰이 배치한 사복 경찰관이 근접 경호를 맡아 출근길부터 함께 한 겁니다. 탄핵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헌재는 재판관 8명 모두의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에게 개별 경호를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탄핵 결론에 대한 일부 친박 세력의 불복 움직임과 함께
현재 재판관들은 신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미 권한대행이 사라져야 한다는 인터넷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강윤원 재판관과 이 대행을 출근하지 못하게 집 주변을 에워싸자는 글도 계속 올라왔습니다. 재판관 공석 사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발언들로 경찰도 이 같은 글을 올린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등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SNS와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유포 중인 테러를 조장하는 글 등에 대해서도 조사 착수를 검토 중입니다. 현재 재판관들뿐 아니라 특검도 경찰의 관계자들 신변 보호를 요청해 박영수 특검과 특검보 4명에 대한 근접 경호가 곧 시작됩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네, 특검이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관은 옷으로 최순실 씨 휴대폰을 닦아주던 사람, 이렇게 잘 알려져 있죠. 자, 특검 수사 결과 이영선 행정관은 휴대폰만 닦아준 게 아니었습니다. 이 행정관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걸로 수사 결과 하나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차명폰을 만들어서 박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그리고 최순실 씨와의 공모관계, 이 모든 걸 풀어줄 핵심 열쇠를 이 행정관이 쥐고 있다. 특검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특검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박민규 기자, 자, 이영선 행정관은 지금도 조사를 받고 있죠? 예, 조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10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 행정관이 비선 의료진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청와대에 무단 출입시켰다는 부분, 그리고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사용했던 차명폰을 이 행정관이 개통해서 건넨 부분인데요. 각각 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동안의 행적, 그리고 박 대통령과 최 씨 사이 공모 혐의와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이 행정관은 지금까지 특검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 규명이 이제 특검 수사 남은 부분인데 이 행정관은 여기에 대해서도 답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 행정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이 관저에 있던 대통령 모습을 확인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앞서 헌법재판소의 증인으로 나와서도 박 대통령이 보고를 늦게 받았다는 등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발언만 내놨는데요. 특검은 그동안 확보한 관련자 진술 등을 제시하면서 이 행정관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참사 당일 박 대통령에게 머리 손질을 한 걸로 의심되는 미용사 정 씨도 최근 불러 조사했습니다. 예. 이영선 행정관은 이전에 헌재에 한 차례 모습을 드러내고는 사실상 잠적을 했었는데 자, 오늘 갑자기 특검에 출석한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 행정관은 최근 한 달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어제 특검이 체포하러 갔을 때도 집에 없었습니다.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야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사실상 출석에는 불응한 셈인데요. 특검은 오늘 이 행정관이 출석하자마자 바로 체포를 했습니다. 체포를 하면 강제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검은 오늘 밤 이 행정관 조사가 끝나면 서울구치소로 보냈다가 내일 오전 다시 불러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영선 씨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번 수사에 키를 쥐고 있는데 특히나 이영선 씨가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줬다는 그 차명폰, 이게 특검이 새로 밝혀낸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앞서 특검은 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각각 한 대씩 나눠 쓰던 차명폰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이 최 씨가 독일로 도피한 후에만 해도 박 대통령과 최 씨 사이 통화가 127차례나 이뤄졌다는 걸 확인을 했는데요.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이 통화 내용만 가지고도 박 대통령과 최 씨 사이 공모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고 특검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차명폰을 개통한 당사자인 이 행정관을 상대로 이 개통 경위 그리고 앞서 관련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박민규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 여러 가지로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 특검의 1차 수사 기한은 나흘밖에 이제 남질 않았죠. 황교안 대행은 지금 봐서는 연장 요청에 계속 대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장을 해줄지 이제 불투명한 상황인데 자, 연장을 안 해줄 경우 특검은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예, 특검은 오늘 이 행정관 소환과 체포, 이게 수사기간 연장 승인의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서 영장이 발부된 직후 바로 이 행정관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황 대행이 지금 상황 그대로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간이 다음 주 화요일인 28일에 끝나게 됩니다. 때문에 이날까지는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수사가 더 필요한데도 연장이 승인되지 않아서 주요 인물 수사를 특검이 서둘러 마무리하는 모습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특검은 일단 이대로 수사기간이 끝날 경우 3월 초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지금 들으신 대로 여러 가지 지금 연장이 만약에 수사 기간이 안 된다면 특검 수사는 이제 미완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 기소 여러 가지 이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다음 주 초에는 모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기간이 당초 모레인 26일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법원이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구속기간이 다음 달 8일까지로 열흘 연장됐는데요. 법원도 특검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또 오늘은 대한법학교수회도 성명을 냈는데요. 아직 국민이 바라는 수준까지 국정개입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다면서 황 대행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의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이영선 행정관 지금 전해드렸습니다. 이영선 행정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될 부분은 바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입니다. 당시 청와대 관저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이른바 청와대 보안 손님을 관리한 사람이 바로 이영선 행정관입니다. 특검이 수사 막판까지 이 행정관에 집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영선 행정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보안 손님 의전 전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검찰 수사에서 이 행정관이 2013년 5월 전후로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를 수차례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최순실 씨와 비선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 원장을 청와대 경내로 안내한 사람도 이 행정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이 행정관을 김 원장 등 이른바 보안 손님 등을 통한 비선진료 의혹을 풀어줄 고리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행정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한 사실이 지난달 헌재 증인신문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지금까지 밝히지 않고 있는 세월호 참사 등의 7시간의 비밀을 풀어줄 힘맨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검이 이 행정관 수사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특검을 취재 중인 심수미 기자와 함께 세월호 7시간 그리고 이영선 행정관의 여러 가지 역할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심수미 기자, 자, 우선 이 행정관은 윤전추 행정관, 원래 윤전추 행정관은 어떤 역할을 했었죠? 윤전추 행정관이 역할이 그러니까 청와대 오기 전에 최순실 씨하고 여러 가지 그 인연이 있었다가 이제 입성을 청와대로 들어오게 된 거죠. 네, 윤전추 행정관은 예. 최순실 씨의 헬스 트레이너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 최순실 헬스 트레이너였던 윤전추 행정관 그리고 박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게 이제 이영선 행정관인데 그 박 대통령하고 인연은 어떻게 이어졌습니까? 예, 이 행정관의 경우는 박 대통령의 경호원 출신입니다. 2007년 경선 후보 시절부터 함께 했는데요.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선거 때만 일시적으로 좀 경호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2012년 대선 캠프 때부터 매일 출근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대선 전에는 경호팀에 있었고 대선 이후에 청와대로 들어갔다 이 말이 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이영선은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의 동선을 둘 다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 최순실 씨가 이 행정관의 차를 타고 청와대를 드나들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 행정관의 휴대전화 문자 내역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예. 최 씨는 2013년 4월부터 7월 사이에만 최소한 13번 청와대를 드나들었습니다. 이 사이에 박 대통령이 미국 그리고 중국 순방을 했었기 때문에 이 일정을 빼고 나면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청와대를 드나들었던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영선 행정관은 최순실 씨하고 직접 문자 메시지를
여러 번 교환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금 복구된 부분만 확실히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2013년 5월의 문자입니다. 한실방, 부속 비서실, 또 카니발 차량 모두 찾아봤는데 전화기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실방은 이 대통령 관저에서도 침실이 없는 온돌방을 뜻하는데요. 최 씨가 청와대 관저를 찾았다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잃어버려서 찾아달라 이렇게 이 행정관에게 지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순실 비서 같은 대목이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 이영선 행정관 우리가 제일 먼저 알게 된 게 뭐 기자들은 좀 알고 있었지만 되게 보면 그 박근혜 대통령 의상실 그 CCTV에 잡힌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기 옷에다가 그 최순실 씨 휴대폰을 이렇게 닦아서 건네주는 모습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이 행정관은 취임 직후부터 그 많게는 일주일에도 여러 번, 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의상실에 가서 최순실 씨 등으로부터 옷을 받아왔는데 바로 이 장면이죠. 지금 나오는. 예, 이것이 모두 다 박 대통령의 지시였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적인 영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의 의상 담당자들은 청와대 부속실 소속으로 청와대로 출퇴근하면서 업무를 해왔습니다. 이 의상실 관련 대목, 최 씨가 사실상 청와대 부속실 업무를 총괄 지휘해왔다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영선 행정관이 주목되는 이유가 바로 세월호 7시간과의 관련인데 세월호 7시간은 비선진료 의혹과도 관련이 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비선진료가 이영선 행정관의 또 업무와도 이어지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그 김영재 의원은 최근까지도 혐의를 부인하다가 최근 특검 조사에서 비로소 박 대통령 얼굴에 미용 시술을 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 원장 말고도 다양한 비선 의료진을 청와대에 출입시킨 사람이 이 행정관인데요. 휴대전화에는 원장님 이상 없이 모셨고 대장님, 그러니까 대통령 바로 나와서 시작하셨습니다. 또 주사 아주머니 도착해서 준비되는 대로 인터폰 하겠습니다와 같은 문자를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보낸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아까 보면 최순실 씨의 이제 개인 비서 같았던 거고 이 부분은 거의 보면 무슨 비선 진료 비서라는 부분처럼 이제 보이는 부분인데 근데 이 행정관은 청와대 경호실 소속 아닙니까? 근데 안봉근 씨 같은 경우는 경호실이 아니라 이제 비서실 소속이었고요. 근데 왜 경호실 소속인데 비서실에 있는 안봉근 씨한테 보고를 한 겁니까? 네, 이 행정관은 2013년 원래 부속실 소속이었다가 2015년부터 경호실로 소속으로 옮겼는데요. 자신의 직속 상관은 경호실 관저부장이지만 관저부장의 지시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혹은 대부분이 안봉근 전 비서관을 통해서만 지시를 받고 또 보고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행정관의 업무가 얼마나 비공식적이고 또 은밀하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특검이 최근에 새롭게 수사하고 있는 부분이 이영선 행정관의 또 다른 역할인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차명폰을 직접 개통을 해서 하나씩 나눠줬다. 바로 이게 역할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박 대통령과 최 씨는 바로 그 차명폰으로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만 해도 570여 차례 통화를 했고요. 특히 이 지난해 개헌 발표를 하기 직전인 10월 23일 또 저희 JTBC 태블릿 PC 보도가 있었던 10월 24일 밤에 집중적으로 통화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새벽까지 뭐 10차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만 그렇게 이루어졌었는데요. 두 사람이 이번 사건에서 얼마나 긴밀하게 상의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그 단적인 예입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청와대에서는 그 차명폰 쓴 적이 없다. 그 특검의 발표가 나가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이영선 행정관으로서는 그걸 다 인정하기가 지금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지금 거의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차명폰을 지속적으로 개설해서 두 사람에게 건네주고 또 폐기해온 정황 이 부분을 특검이 지금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좀 추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행정관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향후 사실 특검 수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또 최순실 씨의 공모 관계를 추가로 계속해서 이 행정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사실 수사가 한창 이렇게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특검의 기간 연장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차명폰 같은 경우는 특검이 새로 밝힌 부분이고 상당히 중요한 재판의 열쇠가 될 텐데 일단 차명폰 자체가 청와대에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도 지금 거부를 해서 청와대 차명폰을 확보를 못했고 그 차명폰 통화 내용도 다 부인하고 있고 수사가 여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수사가 중간에 끊기는 그런 상황이 되겠군요.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과 기소 중지 여부를 두고 황교안 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있는데 시한부 기소 중지를 할 것이다.
이게 특검의 입장입니다. 자, 이를 두고 청와대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법리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특검이 밝힌 시한부 기소 중지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이유로 수사 종결이 어려울 때 잠시 수사를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박 대통령이 재임 중이어서 불소추 특권이 있는 만큼 임기가 끝나면 검찰이 특검 수사를 이어받아 기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청와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대통령은 소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 중지 처분도 받을 수 없다면서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소를 할 수 없는 사정이 현재 있기 때문에 소출할 수 없는 사정이 나중에 없어질 때 그때 가서 다시 재개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국정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기소는 하지 않는 기소 중지는 문제가 없다는 해석도 내놨습니다. 대통령 측은 이전에도 검찰과 특검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지칭한 걸 두고 문제를 삼은 바 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을 이틀 앞둔 내일, 광장은 찬반 양쪽의 목소리로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촛불 집회 주최 측은 오늘부터 1박 2일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친박단체도 최대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대규모 도심 집회를 하루 앞두고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선 1박 2일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탄핵 심판 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남은 기간 총력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세력이 준동에 맞서서 오는 2월 25일, 그리고 3월 1일, 그리고 3월 4일 계속 투쟁을 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가자들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를 비판하는 상징물을 끌고 강남역 방면으로 행진을 했습니다. 강남역에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밤 10시쯤 일정을 마치고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해 텐트촌에서 내일 집회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친박단체들도 내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탄핵 심판 결정 날짜가 가시화되고 박 대통령의 자진 하야설까지 돌면서 더 공격적으로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 행진 경로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이번엔 김정남 피살 사건 속보입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김정남 시신에서 신경성 독가스인 VX가 검출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김정남 사인을 독살로 결론낸 겁니다. 북한은 그동안 쇼크사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김정남을 죽음에 이르게 한 건 작은 화학무기라고 말레이 경찰이 발표했습니다. 말레이 화학국이 시신에서 채취한 시료 분석 결과 얼굴과 눈 점막 등에서 VX 신경작용제로 불리는 신경 독가스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VX 신경작용제는 1997년부터 국제사회에서 제조와 사용이 금지된 화학무기용 독가스입니다. 북한이 자국 영토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결론 내린 말레이 당국은 자국 내 제조 여부 등 출처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말레이 경찰은 체포된 북한 이정철과 연계된 말레이 국적의 30대 화학 전문가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북한 대사관에서 7.2km 떨어진 아파트에서 다량의 화학물질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015년 조선인민군 8.10 부대 소속의 평양생물기술연구원을 시찰한 모습을 보도하며 김정은 배우설을 암시했습니다. 김정남 피살 사건이 화학 테러로 밝혀지면서 공화국 국민의 쇼크사라고 강변해온 북한의 입지가 국제사회에서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이렇게 인체에 치명적인 VX를 손에 묻혀서 공격한 여성들은 멀쩡했을까요? 여성 용의자가 범행 직후 찾아간 호텔로부터 이 여성이 이상 증세를 보였다는 진술을 JTBC가 확보했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VX는 무색무취로 호흡기와 눈, 피부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됩니다. 초미량이 투입돼도 목숨을 앗아가 대량 살상 무기로 분류돼 있습니다. 한두 방울 분량인 10mg이 치사량인 겁니다.
1952년 영국에서 살충제로 개발된 이후 전쟁 무기화했습니다. 1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5천여 명의 부상자를 낸 1995년 도쿄에 뿌려진 살인가스보다 독성이 100배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맹독 물질을 손에 묻혔던 여성 용의자들의 상태는 어떨까? VX가 분명히 흡수는 돼요. 그 두 여성에게도 뭔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범행 직후 베트남 국적 용의자 도안티 흐엉이 찾아간 호텔 직원은 용의자가 이상 증세를 나타냈다고 말했습니다. After check-in, she wear mask. So I thought she got dust allergy something. So no glove, but she just do like this. 말레이 경찰은 여성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이 구토를 하는 등 노출 증상을 보였다고 오늘 공식 확인했습니다. 여성 용의자들의 VX 노출 여부가 김정남 암살의 북한 배후를 가리는 핵심 고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이 치명적인 독가스 VX가 공공장소에서 쓰였다는 점에서 현지 시민들도 크게 놀랐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격앙된 분위기인데요. 북한 대사를 추방해야 한다거나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유선희 기자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병원입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고 이곳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인데요. 말레이시아 경찰은 이곳을 조만간 집중 수색할 계획입니다. 지난 13일에 독가스 VX에 의해서 숨진 것으로 확인된 김정남의 시신이 이곳 부검실에 안치돼 있기 때문입니다. VX가 극소량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만큼 경찰은 이곳과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VX로 인한 오염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공공장소에서 VX가 사용됐다는 점에서 시민들은 불안한 분위기입니다. It's a bit worried that it's so fragile that this thing can kill anyone so easily. 이곳 말레이시아 당국과 북한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북한 대사관 앞으로 말레이시아 여당 의원들이 항의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말레이시아 국방부 장관은 강철 북한 대사가 선을 넘고 있다고 말했고 문화관광부 장관은 북한은 깡패 국가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현지 언론들도 북한에 대해서 좋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직접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It is a bit too much that a chemical weapon is being used in this case. Question that we have is how is it possible that they can actually bring something so lethal into the country and use it in. 현지 언론에서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강철 북한 대사를 추방할 것이다. 또 북한과 말레이시아가 외교 관계를 단절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동남아시아에서 북한의 외교 관계가 크게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JTBC 유선입니다. 최근 한 달여 동안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 변동이 컸죠. 지난 한 주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문재인 1위, 안희정 2위, 그리고 3위 그룹으로 일정한 격차를 두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한국갤럽이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30%대 초반으로 선두를 유지했고 안희정 충남지사도 20%대에 머물면서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똑같이 8%를 기록했습니다. 선의 논란 발언을 빚었던 안희정 지사는 호남과 충청에서 지지층이 일부 빠지면서 매주 이어지던 상승세가 멈췄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역시 30%대 초반에서 지지율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안 상승세를 타던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난주부터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표는 오늘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 함께 사법 피해를 주제로 한 영화 재심을 관람했고 안희정 지사는 오늘부터 전남 순천을 시작으로 이틀간의 호남 민심 잡기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시민단체와 만나 간담회를 가졌고 안철수 전 대표는 당 지역위원장 연수에 참석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고 김은중이 추도미사에 참석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바른정당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당내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의 개헌안과는 좀 다른데요. 향후 연대를 염두에 둔 포석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외교는 대통령이 담당하고
나라 살림은 국회에서 뽑은 총리에게 맡기는 게 바른정당이 당론으로 정한 개헌안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줄인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도 3년으로 줄여 다음 총선과 맞출 계획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주장해온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당론에서 빠졌습니다. 우리 당의 입장을 해가지고 뭔가 이걸 가지고 협상을 해보자. 지금 그 정도 단계인데 협상은 뭐 그걸 하겠다는 일부 세력이 있으니까 그분들 하는 건 좀 지켜보죠. 6년 단임의 이원 집정부제를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당이 1차 연대 대상으로 꼽혔습니다. 이번 당론 채택도 김무성 의원이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와 쓰러져가던 빅텐트를 다시 추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최근 민주당을 제외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개헌이 빅텐트의 고리가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고 개헌도 실제 성사되기가 쉽지 않아 후보 연대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많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전남 해남에 이어 경북 구미까지 잠잠했던 AI가 다시 발생하고 있죠. 그런데 특정 지역에서 AI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도 이를 알고 중점 관리지구로 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충북 음성군 맹동면은 지난해 11월 16일 AI가 처음 발생한 곳입니다. 2015년까지 2년 연속으로 AI가 발생한 농가를 확인해보니 맹동면이 전체의 40%를 차지했습니다. 올해까지 3년 연속 AI 발생 지역으로 보면 12곳 중 9곳이 맹동면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렇게 AI가 3년 연속으로 발생한 위험 지역은 전국에 46곳이고 올해 AI 발생 10건 중 6건은 이 지역들에서 터졌습니다. AI 백신은 부작용과 인체 감염 우려 때문에 아직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밖에 할 수 없는데 이들 46개 지역만 집중 관리했다면 지금 같은 사태는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정부도 이곳들을 포함해 300여 개의 중점 관리 지구를 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소득 교육과 홍보, 수시 예찰 검사 등이 전부입니다. 3회 이상 발병한 전국의 46개 읍면 지역의 오리를 대상으로 겨울철 휴업 보상제를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밀집 농장들을 분산 배치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내년에도 3천만 마리 살처분 1조 원대 경제 손실을 또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JTBC 김진일입니다. 지난 18일 필리핀에 다녀온 뒤 설사와 구토 증상을 보인 42살 A씨가 콜레라로 확진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창원에 사는 A씨가 가벼운 설사 증상만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당국은 의료진 등 접촉자를 상대로 전염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시속 200km에 가까운 속도로 난폭 운전을 하던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회사에 지각할까 봐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문제는 난폭 운전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끊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홍지유 기자입니다. 흰색 벤츠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올립니다. 대형 화물차 사이를 차선과 상관없이 비집고 들어가 아슬아슬하게 통과합니다. 최대 시속이 무려 186km입니다. 경찰이 쫓아가지만 따라잡지 못합니다. 지금 못 따라가겠네. 170, 180 가는데. 42살 신모 씨는 이렇게 15분 동안이나 이른바 칼치기라고 불리는 난폭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 씨는 회사 출근 시간에 늦어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차선을 바꾼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입니다. 뒷차가 옆 차선으로 이동하자 다시 앞을 가로막습니다. 경찰은 다른 차량을 위협한 혐의로 운전자 36살 하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난폭 보복 운전은 모두 16,000여 건이나 될 정도로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난폭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보복 운전을 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JTBC 홍지유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온다면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할 수는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 때 했던 말이죠. 그런데 취임 한 달 만에 너무 늦었다며 만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김영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You know, I would never say no. It may be very late. It's very late. It's very late in the picture right now.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매우 위험하고 용납할 수 없다며 한 말입니다. 지난 1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그 같은 마음을 굳히게 된 이유가 됐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화났다고 했습니다. We're very angry at what he's done. And frankly, this should have been taken care of du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북핵 문제를 거론하며 이는 일본에 매우 불공정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으로 밀월 관계를 구축한 일본을 배려하면서 정작 직접적인 이해 당사국인 한국은 쏙 뺀 겁니다. 사드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한미일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음도 밝혔습니다. 고강도 대북 압박이 임박했다는 분석도 있지만 트럼프의 발언에 뚜렷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은 점으로 미뤄 구체적인 대북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위선적인 신자보다 무신론자가 낫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소위 이중 생활하는 신도들을 꾸짖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가톨릭 신자가 무신론자보다 훌륭할 거란 말을 자주 듣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신의 처소에서 진행한 미사에서 말과 행동이 다른 일부 가톨릭 신자들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스스로 독실한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의 일부는 내 삶은 기독교적이지 않다고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직원들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고 착취하며 더러운 사업을 하고 돈 세탁을 하는 사람들을 그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교황은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신은 외면으로 응답할 거라고 했습니다. 신은 매우 엄격하기에 신자라도 위선적인 삶을 산다면 외면받을 거란 경고입니다. 2013년 즉위 직후 신을 믿지 않아도 양심을 따르면 신이 자비를 베풀 것이다라는 발언 이후 이어진 또 다른 파격입니다.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신의 은총은 신자와 무신론자를 차별하지 않으며 모두 함께 선을 행할 것을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지난해 가계의 실질 소득이 7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 지출까지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데다 고용 한파까지 겹친 영향인데요. 특히 서민 가계의 타격이 커서 소득 격차도 다시 벌어졌습니다. 조민근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내놓은 지난해 가계 동향 지표가 온통 마이너스로 채워졌습니다.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439만 9천 원으로 한 해 전보다 0.6%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인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실질 소득은 오히려 0.4% 줄었습니다.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건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닥쳤던 2009년 이후 7년 만입니다. 벌이가 시원치 않으니 씀씀이도 줄었습니다. 가구당 월 평균 지출은 336만 1천 원으로 전년보다 12,000원이 적었습니다. 가계의 지출이 줄어든 건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입니다. 저성장의 충격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면서 빈부격차도 벌어졌습니다. 고소득층은 전년보다 소득이 2.1% 늘었지만 저소득층은 5.6%나 줄었습니다.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는 2008년 이후 8년 만에 악화했습니다. 서민 가계는 없어서 못 쓰고 중산층은 노후 불안에 있어도 안 쓰면서 가계 평균 소비 성향은 지난해 말 6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100원을 벌어 70원도 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소비 위축이 경기를 더욱 침체시켜 우리 경제를 일본식 장기 불황의 덫에 빠뜨릴 수 있는 만큼 가계소득을 늘리고 노후 불안을 달래줄 대책이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JTBC 조민근입니다. 2월의 마지막 금요일인 오늘, 퇴근 시간을 오후 3시로 앞당기는 프리미엄 프라이데이가 일본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오후 4시 퇴근을 도입하려는 우리보다 한 발 앞선 건데요. 이정원 특파원이 도쿄의 오늘 오후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오후 3시를 조금 넘긴 시각, 도쿄 직장인들의 거리로 불리는 신바시가 붐비기 시작합니다. 할인 행사 표지판을 내건 식당엔 퇴근한 직장인들이 일찌감치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본 전국에서 130개 기업이 조기 퇴근에 동참했습니다. まだ実感はないかなっていうのがありますけど、今後は根付くといいなって思います。3時に終わってもね、ちょっと困っちゃうね。それじゃちょっと仕事終わらないよね。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도쿄 긴자의 백화점은 보시는 것처럼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시작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고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인 만큼 여행과 소비품을 중심으로 한 판촉이 눈에 띕니다. さまざまな活動、特にマーケティング活動、営業活動といったものを強化していきたい。 일본 정부는 소비가 늘어나면 돈이 돌면서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도 큽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근무 방식 조정을 놓고 탐색이 시작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이정원입니다. 야구 월드컵 WBC가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WBC가 열리는 고척돔에서 오늘 첫 훈련을 했습니다. 내일은 세계 최강의 쿠바와 맞붙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겨우내 고요했던 고척돔이 떠들썩합니다. 일본에서 치른 연습 경기에서 삼진만 2번 당했던 4번 타자 이대호의 방망이가 매섭게 돌아갑니다. 수비에선 땅볼도 뜬공도 척척 잡아냅니다. WBC 1라운드를 치를 고척돔에선 선수들 마음가짐도 몸놀림도 달라졌습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WBC, 돔구장 적응도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고척돔은 천장 색깔이 공과 비슷해 선수들이 뜬공을 놓치기 쉽고 실내구장이라 타구도 그만큼 빠릅니다. 다른 나라에겐 낯선 돔구장의 변수를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홈 이점을 크게 살릴 수 있습니다. 내일 쿠바전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쿠바전은 WBC를 앞두고 치르는 첫 국가대항전으로 우리 전력을 냉정히 되짚어볼 기회로도 여겨집니다. 쿠바는 일본과 함께 WBC B조에 속해 있어 우리나라가 2라운드에 진출하면 맞붙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인식 감독은 쿠바전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 실제 WBC처럼 붙어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쿠바전 선발로 장원준을 예고했고 이대호, 김태균 등 최정예 선수들로 타선을 짰습니다. JTBC는 내일 오후 1시 50분부터 쿠바와 첫 평가전을 단독 중계합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순서입니다. 정치부 이윤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윤석 기자, 첫 키워드 먼저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의전 집착 황교안의 시계입니다. 예, 황교안 총리가 황교안 권한대행 이렇게 새긴 시계를 만들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며칠 전 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찍힌 시계가 매물로 올라온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기념품으로 받은 사람이 팔라고 내놓은 거군요? 예, 맞습니다. 한정판이라면서 좀 비싼 가격을 매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황교안 대행은 이미 국무총리라고 새긴 시계가 있는데 놔두고 이제 다시 권한대행이라고 새긴 시계를 새로 만들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이라고 찍힌 시계가 이미 있었는데요. 이 각종 행사에서 참여자들에게 나눠주는 용도였습니다. 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 새로 만든 겁니다. 예, 대통령 시계라는 게 그렇게 크게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의미를 두는 유권자들이 시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른바 대통령 시계는 권력의 상징으로 불립니다. 때문에 선거 때마다 큰 인기를 끌곤 했는데요.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물 다 받으셨죠? 그건 무지하게 어렵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거 아무데나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좋은 데 잘 쓰셔서. 예, 당시 홍 사무총장이 원외 당협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질 때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나눠준 다음에 한 말이었습니다. 야당은 국민 세금으로 선거운동하는 것이냐라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전 정권에서도 대통령 시계와 관련돼서는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는데 권한대행이 시계를 만들었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오늘 야당도 입장을 냈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일제히 황 권한대행을 비판하는 논평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요. 국가의 불행을 기념하는 시계를 만들 수 있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민생을 돌보는 데나 전념하라고 꼬집었습니다. 예, 대통령 이게 시계라는 게 어쨌든 기념시계인데 권한대행을 굳이 새길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총리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은 뭐라고 합니까? 네, 오늘 오전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보시면 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라는 명칭은 공식 직함이고 기념품의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또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라는 공식 직함을 여기에도 사용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예. 다만 굳이 새로 만들 필요가 있었느냐고 물어보기 위해 의전 비서관실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예. 참고로 고건 전 총리는요. 권한대행 시절에 새 시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기한 연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 권한대행으로서 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을 이제 야당에서 하고 있는데 시계는 만든 거군요. 예,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당신과 토론하고 싶소입니다. 오늘 오후 이재명 성남시장 측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당초 헌재의 탄핵 심판 전에 대선 주자 간 토론회를 3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 번으로 줄었다는 얘기가 나오자 발끈한 건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토론을 최대한 많이 보장해 철저하게 검증해야만 합니다. 탄핵 국면으로 경선 일정이 짧고 후보 검증 시간도 매우 부족합니다. 네, 참고로 조금 전 민주당 선관위는요. 한 번으로 최종 결정이 됐고 예. 3번은 잘못된 정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상 뭐 다른 대선 주자들이 민주당에서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민주당에서만 나오는 얘기는 아니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단 여러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안희정 충남지사 측도 일단 비슷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박수현 전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 오히려 후보 검증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더 커졌고 더 많은 토론회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말고 그러니까 밖에서 국민의당 쪽에서도 문재인 전 대표하고는 토론을 하자 이런 제안을 계속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쪽에서도 비슷한 입장인데요. 예. 언제든 어떤 주제든 좋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공약에 대해 토론하고 싶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또 국민의당에선 문 전 대표가 토론에 자신이 없는 것 아니냐, 왜 그러느냐라고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몇 달째 계속해서 사실상 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후보 입장에서는 다른 주자들은 당연히 지지율 1위 후보하고 해서 지지율 반등을 하겠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는데 문재인 대표 측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문 전 대표의 입장은 당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겠다입니다. 다만 문 전 대표 측 김경수 의원은요. 탄핵 결과를 우려하는 국민들에게 우리끼리 모여서 대선에 올인하는 모양새가 바람직한 모습이겠느냐면서 이후에 토론할 기회는 얼마든지 많이 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월요일에 뉴스룸에 출연을 하니까 거기서 이런 다른 주자들과의 토론에 응할지 그 부분도 이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예. 자, 정치부 이윤석 기자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등 오늘보다 2에서 3도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서울 7도 등으로 오늘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밤샘 토론이 있는 날이죠. 고조되는 북한 위협, 안보 어떻게 지킬까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JTBC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